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일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경찰에서 과연 이준석에 대해서 이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신다면 잘 들리신다고 이렇게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준석이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일자가 말이죠.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보도를 보나 아니면은 이 기자분들께서 분석한 기사를 보나 이준석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이죠. 이 강공태세로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공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공태세의 절대적인 무기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들고 맞불 장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자, 이 김건희 여사를 앞세운 이 특검 카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분석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번 구구절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대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이가 핵 보유 국가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사실상의 핵 무장 국가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죠.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나 아니면 국제법적으로 핵 무장 국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 지위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법제화해서 김정은이가 유일적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명시해 놓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오늘 또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이 비핵화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은요. 이렇게 핵을 법제화까지 시켰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 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을 하자, 이산가족 문제를 가지고 좀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놨는데 딱 하루 만에 핵무기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북한과의 어떤 핵무기 협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협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남북관계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물론 이게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 한 선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단 이 얘기는요. 최소한도 김정은이가 우리 국제사회와 핵무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비핵화 협상은 아니고 이제는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핵 군축 협상으로 협상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 그럼으로써 협상의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러한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이준석과 관련된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자, 이준석 맨 먼저 성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치력각서를 써져가지고 증거 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수재 혐의가 또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선 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포괄일주를 적용해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은 당연히 여전히 이제 시효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강신업 변호사가 이 김성진 대표의 경찰 진술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그리고 이제 성매매를 한 여성의 인물까지도 직접 경찰에 특정해 줬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오히려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가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거. 이거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최소한도 말이죠. 증거인멸 혐의, 즉 김철근 이 정무실장을 통한 7억 투자 유치 각서 이거를 써준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거인멸과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조치한 무고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것이 전반적인 지금 이 법조계 그리고 이 언론의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거인멸 교사라든가요. 무고죄의 경우에는요. 이 죄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요. 일단 이런 걸로 해서 기소 조치가 되면 기소 조치 자체가 그 당원권 정지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당원권 정지가 완전히 당원권이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당 대표 출마는 불가하게 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에 전에 채널A에서 유명 앵커로 이름을 날렸던 박종진의 신캐론 남발하고 IHQ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7일 날 이봉규 박사하고 이 토크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한 얘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선은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폭탄 선언을 양심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요. 김철근 이 정무실장도 국회의원 출마를 몇 번 했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서 병인가요? 이쪽에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출마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왜 뒤집어 써야 되느냐 해서 양심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요. 이 김철근 전 실장 입장에서는 구속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양심 선언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김철근 실장은 증거인멸로 100%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요. 이런 측면에서 김 실장은요. 이준석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고 이제 정치를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구속이 걸리는데 이제 다 불구 양심선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에 말이죠.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언론의 보도 형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공소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마치 이제 경찰에서 이준석이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인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어서 공소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얘기인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봉규 정치평론가는요. 포괄일제 적용을 안 하더라도 2013년도 성매매건에 대해서만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이후에 증거은닉이나 무고죄 등은 반드시 살아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준석의 경찰 소환 조사가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양한 형태의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도 그 사이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또 입장, 그 무죄임을 또 항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께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바로 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회담을 제의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강공으로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만만치 않다.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엔 바로 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추석 연휴가 이 오늘서부터 금, 토, 일, 월 나흘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민심의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재명 조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커질 텐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물타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내놓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회에서 이 검수완박대처럼 못 밀어붙일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의결 정족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체결적으로 우선은 두 개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저런 뭐 이 크고 작은 관문들이 있는데 제일 큰 최종 단계에서의 관문은 뭐냐면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협조를 해야만이 이거를 이제 안건을 협의할 텐데 김도읍 지금 법사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과연 이 안건으로 채택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채택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한다. 그러면 거부권으로 해서 다시 넣으면 이거를 재의결을 하면 국회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3분의 2가 되냐 이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5명이고 민주당이 169명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추석 민심에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타기 차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전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재명을 보면 딱 이회창 길을 간다는 겁니다. 뭐냐? DJ 정부가 들어선 게 98년도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DJ와 이해창과 검찰의 이 삼각관계를 보면 지금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우선요. 검찰에서는 대선 수사 자금,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이 차떼기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세게 이해창 총재 쪽으로 밀어왔고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 다음에는 이해창 당시 대표는요. DJ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그래서 7번씩이나 또 영수회담을 또 받아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면 강경, 일면 협상 이런 국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2020년도 총선에서는 이해창 총재가 이겼다 이거예요. 강공으로 몰고 가가지고. 그러나 2010년도 선거에서는 이겼는데요. 2012년도 대선에서는 죄송합니다. 2000년도 선거에서는 총선에서는 제가 헷갈렸어요. 2000년도 총선에서는 이겼는데 2002년도 그 당시 12월 선거에서는 패했다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딱 보면은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아주 수사가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지금 또 이 압박을 가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이해창 총재도 민생을 믿기로 해서 일종의 협상, 이걸 또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민생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즉 민생,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영수회담, 이 카드가 완전히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복사판.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 2024년도 총선에서는 설령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만은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2027년도 선거는 닮은 꼴로 간다 보면 실패할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중앙일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 정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해창 총재는 총선에서 그 당시 이겼다 하더라도 2002년 선거에서 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말이죠. 2024년도 총선에서 이겼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서부터 방탄조끼를 4개나 입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 박범계인데요. 그러니까 8일 날이 되겠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야당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 이러한 촉구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과 이준석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말이죠. 추석 직후에 14일부터요.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한 이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약사항인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와 관련된 특검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 31일까지 장병 복무 실태를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이 정책적인 개선 사항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로 보이고요. 어떤 누구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정책 감사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보완점,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감사라는 점에서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실태를 파헤치는 감사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이 제보할 분야까지 감사에서는 공지를 하고 있어요. 우선 장병들의 의식주 중에서는 의와 관련해서는 전투복, 활동복, 그 다음에 활성화, 전투모, 속옷, 양발, 이런 피복류와 관련된 이 사항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식, 즉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사장 및 군 급식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상수도와 정수기와 같은 먹는 물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에 대해서는요, 병영생활관, 관사, 간부수와 같은 건물, 그리고 간부 주거지원 사업, 생활실, 화장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기타 제보사항으로는요,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 복지시설 운영, 나라사랑 카드와 같은 장병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전 공지까지 한 걸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장병들의 이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이 의견, 전문가적인 의견, 이것도 물론 받겠지만은 당사자들이 생생하게 군 복무를 하면서 느꼈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병영복무 복무 실태를 좀 개선하기 위한 이 공약상 그야말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명동성당에서 김치찌개만큼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자신만만하게 실력 발휘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명동성당의 한 약속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사항은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 출입인지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BTS 이 방탄소년단이죠, 병역 면제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말이죠, 국민의 67.5%가 BTS의 대체 복무에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뭐 이 당사자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연령적으로 이 근접한 그런 세대들은요, 56.4%, 절반이 넘는데 56.4%가 BTS의 대체 복무를 찬성한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대체 복무가 훨씬 더 본인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요, 자, 병역 복무는요, 즉 BTS에 대체하는 인력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BTS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의도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면 효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오로지 BTS만 가지고 있는 거, 이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국가 이익, 국가 안보,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이 평균적인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이죠, 이거 방송 몇 번 하려다가 사실 안 했는데, 이거 이종석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론조사에 붙이겠다 했잖아. 이거 정신 나간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니, 이거를 밑에 실무진들이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이게 여론조사, 이게 무슨 국민들 찬반 투표가 이게 붙일 성격이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종석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이 언론에서 앞뒤 자르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제목 한 줄만 보고서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했는데요. 이 여론 또 리얼미터가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체 복무 제도가 아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뭐 무조건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BTS 하나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가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어요. 자, 마침 이 BTS가 딱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지만은 큰 틀에서의 대체 복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BTS, 아니, 오직해야 박지원 장관도 BTS 당연히 이건 대체 복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절대적으로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딱 그 한 가지는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대체 복무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이 말이죠. 오늘 갑자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통수석 부의장 제의를 받았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고사했다. 왜 고사했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고사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는요, 가짜 수납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이 김무성 전 의원도 수천만 원을 뜯기고, 그 다음에 이 형은 뭐 수십억을 뜯겼다. 이런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 상황에서 그 돈 때문에, 못 받은 돈 때문에 이 벤츠라든가 이런 차를 이 대여받는 형태로 해서 이용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바 있고, 이것 때문에 평통수석 부의장직을 이 대통령실에서 검증하다가 이게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뭐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찬성한 거. 이것이 TK 지역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K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보수의 심장 아니에요. 보수의 심장이 지금 이 김무성 대표의 평통수석 부의장을 지금 반발하고 났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이 김무성 전 의원도 나름대로 명예를 상당히 중시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언론, 저간의 사정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고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짜 수납차 얘기도 나오고 탄압 얘기도 나오고 이거를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또 이 별의별 해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김무성 대표가 이거는 사실상 그동안에 나왔던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저도 뭐 이 국내 정치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바로 어제 최고인문회의 제14기 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실상의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뭐냐? 지금 핵을 갖다가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 선언은 이미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핵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말하자면 핵무기를 쓸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 핵무기 버튼을 누가 누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법제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 법제라고 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법제화잖아요. 물론 김정은 체제는 법이 없더라도 김정은이 하는 말이 법보다도 훨씬 더 상위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으로까지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가 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은 폐기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건 이제 폭탄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거기에 의해서 한미 삼각 안보 체제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요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제재는 조금도 손댈 수 없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인식이고 그게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히 결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더 이상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벼랑 끝 전략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제재를 못 풀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핵무기를 쓰는데 아무 누구도 못 말리게끔 그거를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법제화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이 국제사회 이 비핵화 체제에 대한 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굉장히 엄중한 하나의 챌린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포기할 때도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핵 법제화도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핵 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다.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어떤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이 얘기는요. 제재 같은 거, 종전선언 같은 거, 평화협정 같은 거 함부로 꺼내지 말아라. 절대 어떤 걸로도 등가성이 있게 아니면 등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대칭성이라도 내가 포기하거나 핵무기를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핵 그 자체를 제거버리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이 붕괴론을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한번 가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절대 아니다. 그 어떤 극난적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할 우리 노선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뭐 단단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은 핵 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곡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무력 강화 노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거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비핵화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 즉 협상 포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도전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오늘 발표한 핵 무력 정책은 말이죠. 1항에서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서 차례로 핵 무력의 사명, 핵 무력의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그리고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그 다음에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그리고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 태세, 그 다음에는요,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갱신, 전파 방지, 기타 등으로 11개 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개 항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3항에 말이죠.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부분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그리고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김정은만이 이 핵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서 도발론정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 핵무력에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핵으로 반격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참수작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제 타격 이런 거에 대해서 핵의 먼저 선제적으로 즉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김정은이가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매우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 조건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핵무기를 이럴 때 김정은이 내가 쓰겠어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이 예고 없이 일본을 핵무기를 때린 것 그 이상의 예고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핵무기를 언제 사용하느냐 사용 조건을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한 5가지로 지금 딱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은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게 그러니까 선제 타격, 참수작전 이럴 때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침략적인 군사적인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요,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해 제기되는 경우, 그 다음 4번째가 말이죠. 5번째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에서는 핵무기를 전격적으로 발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궁극적으로 이게 결국은 뭐냐? 이 미국의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수단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타격했다고 하는
퍼스트 스트라이크까지도 김정은이가 과감하게 법제화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아주 논쟁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이 극약 처방을 하고 나선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의 회복, 그리고 미국을 무시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풀릴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핵무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킴으로써요, 이 핵 무장 국가로서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입장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열려있다.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위한 협상에는 그런 협상에 연연하는 문재인 정권같이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상당히 원칙적인 대북, 일종의 강공 입장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국방력 우위, 즉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전략을 추구해 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의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이 있죠. 이 확장 억제 전략까지도 이제 이 협상 체계도,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4년여 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과 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억제에 의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삼축체계도 하고 있죠. 참수작전. 그래 뭐 이런 이 기존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나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러다가는 결국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선제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선제제로 대응하려면 핵단추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공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더군다나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전략, 그리고 정책 방향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여권에서 적극적으로요, 꼭 야당의 협조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사항은 지금 민주당과도 공유를 해서 말이죠, 이 북한의 이러한 핵 법제화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현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이 이제 결국은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비령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